우리가 강행법규는 한마디로 사회질서의 관계에 있는 규정이다 그랬죠? 네?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질서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임의규정은 사회질서의 관계가 없는 규정.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해도 되고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칠판 보시고, 근데 강행규정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즉 강행법규에 위배되면 그 행위는 무효이잖아요. 그런데 강행법규도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효력규정과 또 하나는 단속규정. 규정이란 말은 법규로 바꿔도 되겠죠? 단속법규와 효력법규 이렇게 나누죠. 효력규정은요, 효력규정은 만약에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반하게 되면 그 행위의 효력은 무효로 하는 규정을 효력규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의 일종이지만 단속규정에 위반을 하게 되면 이때는 유효입니다. 다만 처벌을 받아요. 즉 단속으로 당사자 간의 행위를 강행시키겠다라는 측면이에요. 무효로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단속 규정에 해당하는 것도 강행법규의 일종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는 법대로 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강행법규가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 이때는 위반해도 무효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유효로 하겠다. 다만 처벌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이에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은 그야말로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식품 가지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례 많았죠. 뭐 바카스에 독약 탔다, 또는 수돗물에 독약 탔다, 뭐 그런 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노점상에서 그 오뎅 팔고 김밥 팔고 하는 거,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잖아요. 그런 게 다 식품위생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위생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서 시설 기준을 갖춘 다음에 적법하게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점에서 김밥 말아 팔고 또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하는 거 다 허가 없이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는 그걸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식품위생법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노점에서 B라는 손님이 오뎅을 하나 먹었다. 요즘 오뎅이라고 안 하나요? 뭐라 그래요? 어묵? 네. 하여튼 어묵탕이든 뭐든 하나를 사 먹었는데, 그럼 이 사 먹는 계약이 이게 강행법규에 위배되어서 무효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도 전국에서 이 오뎅을 사 먹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한 10만이라고 가정할까요? 그 10만 건의 계약은 전부 무효로 처리해야 돼요. 그죠? 그럼 무효가 되면 공식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 그럼 길거리는 부당이득으로 넘쳐날 거예요. 다 반환해야 되면. 파는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되지만 먹은 사람 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니까. 오히려 질서를 잡으려다가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봐주겠다. 유효를 하겠다. 이 계약 자체는 유효를 하겠다. 대신 단속해가지고 걸리면 너 처벌되는 거야. 각오하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강행법규지만 그거 위반했을 때 무효로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예외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일일이 무효로 한다면 오히려 사회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2조 1항에 따르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걸 금지시켜요. 그게 뭐냐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얘가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문제는 등기가 얘한테로부터 얘한테 직접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1억에 거래하고 1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거 등기를 다 일일이 하면 번호 1번 갑에서 번호 2번 을로 번호 3번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고 양도하면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어차피 최종 소유자는 얘니까 중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얘가 등기상으로. 그러니까 얘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이전해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 등기가 빠졌잖아요. 그쵸? 주로 얘가 누가 하냐면 부동산에서 많이 해요. 자, 갑이 찾아왔어요. 요즘에 거래 절벽이라 그러잖아요. 거래가 정말 너무너무 없어요. 해도 너무 없어요. 혹자는 뭐 IMF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IMF 수준까지도 갈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개인적인 느낌은. 지금 얘가 집이 팔려야 돼요. 급작스럽게. 도대체가 이자 오르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볼 때 2019년 기준으로 봐요. 20년, 21년, 22년. 요때 중반까지가 피크였단 말이에요. 그죠? 금액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19년 기준으로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요. 많이. 근데 지금도 경매 낙찰률을 보잖아요. 그러면 최고가 대비 30%에서 약 40% 사이에 경매가 낙찰이 돼요. 더 재밌는 건 말이에요. 19년에 예를 들어 3억이었다. 아파트가. 근데 20년에 3억 5천 찍더니 21년에 갑자기 7억까지 가요. 그리고 22년 가가지고 최고 찍은 게 7억 8천까지 올랐어요. 현재 낙찰률이 약 4억에서 5억이에요. 그럼 저는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갑자기 2배가 올랐다는 것은, 이유 없이 2배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확 풀렸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막 재정 지출을 했잖아요. 그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플레 오는 거? 돈을 몇 줄을 갖다 쏟아붓는데 멀쩡한 시장에다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약 7억 8천까지 올라갔던 게 경매에서 낙찰되는 거, 급매하는 거 보면 4억에서 5억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제가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으로 입찰하면 떨어지죠. 낙찰이 안 돼요. 꼭 그래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추세를 보고 있는데 아마도 감정가 대비해서 약 60% 아래로 가는 게 정상 가격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집을 팔고 싶은 거예요. 자, 3억짜리예요. 3억짜리. 근데 최고점 3억이었는데 최고점 7억 8천까지 찍었어요. 팔고 싶어 미치겠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갔어요. 얼마에 팔까요? 4억에 내놔도 안 나가요. 쌓여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미치겠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사가지고 올랐다가 떨어진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자기 돈 3억에 대출 3억 8천 낀 거예요. 예? 근데 그 대출이 지금 금액으로 확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격대가 이제 4억으로 됐어. 내가 7억 8천에 샀는데, 이제 집이 4억이 됐단 말이에요. 매매가가. 근데 안 나가요? 그럼 자기 돈 들인 거는 날라간 거예요. 대출만 남은 거예요, 지금. 까먹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그럼 이게 또 올라갈까? 아,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되죠. 버텨야 됩니다. 버티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경매 매물이 전국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매물이 또 올라가죠. 매물이 쌓이다 보면 수요는 없고 가격은 또 떨어진다. 이건 던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던져 그래. 3억 5천에 던진다. 그래도 나 5천 버는 거다. 진짜 3억 5천에 던져요. 얘가 3억 5천에 내놓는데요. 그래 얘가 보니까 부동산에서 보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싸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가 자기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얘한테 3억 9천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우리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 또 3억 5천에 사가지고 3억 9천에 팔면 4천만 원 남으니까 양도세 또 내야 되죠. 단타 친 거죠. 그럼 얘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지 상태로 위임장을 받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그래서 얘는 처분을 하고, 얘는 자기 돈 들여서 3억 5천에 샀다가 바로 금매로 3억 9천에 날려버리면 4천 벌잖아요. 대신 등기는 남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상으로 보면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다? 예? 등기 안 하고 다시 팔아먹었다. 가운데 등기가 생략됐다. 같은 말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국가는 허용하겠어요? 허용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허용하지 않겠죠. 국가가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금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못된 거예요, 이게. 국가라는 존재가. 아니, A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 돈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왕창 뜯어가잖아요. 뭐 했다고? 그죠? 어떻게 보면 못된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돈 들여서 아파트 개발한다는데 국가가 인허 갖고 나가주면서 장사를 해요, 여기다가. 그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게 예를 들어 식품을 만들었는데 식품 만들지도 못하게 해요. 일정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하고 싶지만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나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생각해보면 이 국가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개인이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누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국가 존재는 필요 불가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도로도 만들고 나라도 지키고 외교도 하고 무역도 하고 하는 건데 국가가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해본 적 없어도 저도 해본 적이 없어도 실무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등기상으로 1번 A부터 B, C, D까지 왔어요. 현재 Z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로 나왔어요. 현재 소유자로 나온 Z인데 우리 민법상 등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70년도에 만약에 전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등기가 2022년도에 과거 사실의 미등기 전매 행위를 통해서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그 뒤는 전부 무효예요. 잘못이 있든 없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하겠지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속칭 우리는 등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는 법은 없어요. 반대의 입증을 하게 되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말소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절대적인 공신력을 갖는 게 아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미등기 전매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단속 규정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효력 규정으로 판단한다면 그거 위반했을 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면 그 뒤로 전부 무효가 되니까 오히려 사회 혼란이 가중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데 강남에서 부동산을 해요. 근데 거기 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 4채를. 부동산 한 놈이. 걔는 대학 졸업하고 평생 그것만 했어요. 강남에서. 지금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망했어도 상관없죠. 아파트 4채 가지고 있는데 뭐.
그죠? 장난 아니겠죠, 자산이. 그런데 이놈은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사무실에 갔어요.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직원도 없어요, 지 혼자. 그 손님이 오면, 왜요? 이래요. 불친절하게 짝이 없어요. 예? 전화 올 때 안 해요. 오히려 얘는 뭐만 하냐면 금매만 잡아요, 금매. 금매가 뭐예요? 아, 이 짓 하겠다는 얘기죠. 급한 사람들이 싸게 내놓게 만들고 지가 사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그럼 세금도 안 내면서 자기가 한 건만 하면 1년치 벌이가 나오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해요. 소위 찍순이라고 그러고 찍벌이라고 그래요. 빌라 같은 데 돌면서 매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건을 찍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협상해가지고 금매로 사서 자기는 빨리 광고해서 저 매수인 붙여가지고 바로 직거래. 지가 사고 등기 안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 집만 하면 되죠. 손님 오면 손님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금매로 좀 싸게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때 닥달같이 와가지고 차 드실래요? 하면서 막 이러고.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미등기 전매행위를 국가가 금지시키더라도 그거 위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다 많다. 너무 많으니까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중간식량 등기 금지하는 규정을 우리 판례는 뭐로 봤다? 단속 규정으로 봤다. 그래서 위반해도 유효하게, 다만 걸리면 처벌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강행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적응이 됩니까? 필기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교재는 30페이지입니다. 하기 전에 빈출 155페이지 목적의 적법에서 1번 보시면 1번 강행법 규정 단속 규정에 위반한 내용은 유효이다. 그래요? 단속 규정에 위반한 내용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 맞습니다. 틀린 지문과 옳은 지문이 바뀌었어요. 오타예요, 오타. 단속 규정에 위반한 내용은 유효입니다. 옳은 지문이 오히려 틀린 지문이에요. 자, 거기서 넘겨보시고 3번 보시면 틀린 지문 강행법규에 위반한 모든 행위는 무효이다. 틀렸죠? 왜 틀렸냐면 강행규정에 위반한 건 무효인 게 원칙이지만 모두가 아니라 단속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두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속규정 위반일 때에는 유효이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0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인데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10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칠판 보시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게 103조 규정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선량한 풍속이라는 단어 하나 하고 사회 질서라는 단어 2개 하고 2개 중에 어떤 게 더 큰 말일까요? 사과, 감, 기타 과일들. 네? 그렇죠. 사회 질서가 더 큰 말이죠. 의미가.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 질서에 반대되는 법률행위라고 해요.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량한 풍속은 사회 질서의 한 예를 든 거예요. 한 예를 든 거.
그러면 그 중심 개념은 사회 질서라는 거죠. 근데 제목이 뭐예요? 목적에 사회적 타당성이잖아요.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이 바로 사회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질서, 그 타당성. 자, 그러면 사회 질서라고 했을 때 사회 질서라는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탁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 칠판이다 그러면 칠판에 그림이 그려지고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모습이 그려지죠. 근데 사회 질서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상적 규정. 자, 사회 질서 위반의 판단 기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이냐 그거죠. 첫 번째, 목적이 사회 질서에 위반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사회 질서 위반했다 그랬을 때 사회 질서 위반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 질서 위반을 뭐라 그래요? 불법. 그러니까 목적이 불법인 경우죠. 자, 이런 것들이 목적이 사회 질서 위반한 경우인데 그냥 칠판 보세요. 칠판. 그러면 목적 자체가 사회 질서 위반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인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이야. 인간의 윤리에 위반했다. 그 말이 뭐예요? 네? 대표적으로 불륜계약, 불륜계약. 네? 불륜이 뭐예요? 불륜이 바람 피는 거.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자기들은 자칭 사랑한다고 하지만 밖에서는 불륜이라고 하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인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게 어떤 거예요? 첩계약. 첩계약. 왜 그래요? 책에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대리모 계약은 뭐예요? 대리모 계약은. 대리모. 아기 대신 놔주는 거. 시바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약정을 하게 되면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정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말은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정의관념은 정의라는 게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바를 정, 바를 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대표적으로 범죄 계약입니다. 세 번째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그래서 평생 동안 시리즈에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네? 평생 동안 당신과 헤어지지 않겠다. 이런 것들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예요. 예컨대 장래 취득하게 될 모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 그러면 장래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하면 그 사람 뭐 먹고 살아요? 개인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또 사행행위, 행운을 쏘는 행위예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뭐죠? 대표적으로 도박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거죠. 그래서 일단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쭉 분류를 해보면 한 요 정도로 분류가 된다. 이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판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례. 판례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의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이건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판례가. 자, 첩계약과 관련해서 첩을 저축할 수도 있나요? 첩을 저축해요? 그걸 축첩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안 해요, 아니긴. 하는 사람은 다 해요. 하는 사람은 다 한다고요. 하는 사람은 한다고요. 왜 저를 보고 그래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첩계약을 했는데 저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첩을.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지방 해가지고 월화수목 돌면서 첩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몰라요, 저는. 근데 이 축적계약과 관련해서, 첩계약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첩계약을 유지하면서요, 생활비를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나요? 네? 첩계약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첩계약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줘야 되겠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나 첩해줘. 고마워요, 오빠. 집도 줄게. 고마워요, 오빠. 이러면 되잖아요. 이거 유효, 무효? 예? 무효라는 무효. 근데 첩계약을 단절하면서요.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럼 이건 유효, 무효? 이거는 유효, 무효? 첩계약은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근데 첩계약을 유지하면서 생활비 지급 약정을 했다. 이거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생활비 안 줘도 된다,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근데 안 주면 첩계약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첩이 뭐 하려고 생활비도 안 주는데 첩이 돼요. 이해되셔요? 근데 문제는 단절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비나 양육비 내지는 위자료 지급하는 약정이 있다. 이거는 뭐란 말이에요?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그래서 기준을 여기에 두지 말고요. 여기에 두셔요. 첩계약이 유지되는 건 깨야 돼요. 첩계약이 깨진다는 건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법의 입장에선. 그러죠? 첩계약 유지하는 모든 약정은 다 무효. 첩계약 깨는 약정은 유효. 이해되시죠? 네. 기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정도만 하고 유지하면 뭐라고요? 깨면 깨는 건 유효예요. 유지하는 건 무효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 되게 적법해요. 적법한데 사회질서 위반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되면 이때 무효가 되는 경우 또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강제하게 되면 이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자, 이건 뭐냐면 범죄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범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범죄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한다. 어때요? 내가 너 안 죽일게. 1억 내놔. 아니면 너 죽인다. 죽여 말여. 죽이지 마세요. 그래, 안 죽일 테니까 1억 내놔 이거야. 유효, 무효? 이거 자체는 적법한 거예요. 범죄 안 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되면 그때 사유질서 위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말이에요. 이게 방금 전에 첩계약과 관련된 사건도 사실은 그게 저는 판례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범죄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 첩계약을 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하는 게 당연한데 첩계약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약정은 뭘로 나와야 돼요? 무효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유효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판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임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군인이다 보니까 도심지에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관사에서 살아야 되죠? 그 군부대가 다 산속 깊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도심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외로웠나 봐요. 본처가 있는데 자기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그 동네 미용실 애인녀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한 명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본처가 알고 왔어요. 죽여버려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둘이 헤어지게 만든 거야. 위자료 주기로 하고, 응? 양육비도 주기로 하고. 근데 아직도 못 잊었는지 본처 가고 난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두 번째 또 이번엔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면 딸하고 아들을 낳는데 얘가 미용실 업을 해요, 못 해요? 일을 못 하죠.
깐난장이 하나 놓고 하나는 배 가지고 어떻게 미용실을 하냐고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돈 내놔. 양육비하고 준다며. 그랬더니 야, 사회질서 위반이야 하면서 요놈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럼 이 애인녀 입장에서는 어쨌든 애 둘 낳잖아요. 근데 아빠가 되는 놈이 책임도 안 지고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고등법원에서 그래도 네가 위자료 달라고 하는 건 무효다. 사회질서 위반 아니냐. 근데 대법원 가니까 대법원에서 재판관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 이게 70년대 판례인데 그 당시 대법원 판사였다 그러면 이 대법원이나 이런 법원 이런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라 그래요. 순환보직제. 보직이 순환돼요. 돌아야 돼요. 한쪽에 오래 고여서 머물다 보면 거기서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 번은 뭐 지방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이렇게 막 돌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외로움에 많이 떠든 사람이죠. 그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자기도 과거의 그녀가 생각이 났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퇴임하는 마당에 과거에 나도 그런 게 있었으니, 예? 그러면 이 판결은 이거는 그냥 유효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반성적인 고려에 의한 판례 아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라도 남겨놓고 가겠다? 아, 그냥 재밌게 하자고 하는 소리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진지하게.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자들도 엄청 비판을 했어요. 뭐, 이런 판례가 다 있냐. 그러면, 물론 그 임대령의 그 미용실 했던 그 양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안쓰럽죠. 안쓰러운데, 그걸 법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거죠. 다른 문제로 가도 되는데, 예를 들어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 계약 자체를 유효하게 한 건 좀 문제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비판도 있었다. 자, 참고로 그 다음에 요건 세 번째는 이거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데 다음 순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질서 위반하면? 예? 사회질서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감남이 있고 을려가 있는데 병녀하고 둘이 첩계약을 할 수 있나요? 너 내 첩이 되어주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예? 생활비 주고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한 대 뽑아줄게. 나하고 살자. 오케이, 좋아 오빠. 해서 둘이 첩계약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얘한테 그 1,000만 원에 대한 집에 대한 차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서 써도 마찬가지 한대. 계약서에 공증받아도 안 돼요. 이런 내용은 무효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추인한다는 말은 무효인데 내가 그냥 인정해 줄게 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게 추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무효예요. 사회질서 위반하면. 두 번째로 이제 이 무효는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뒤에 보면 이제 무효의 종류가 막 나뉘어요. 거기서 이제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비진의 표시의 무효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다 그러면 그 무효는 선의의 재산되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재산자에게도 대항하는 경우가 있다. 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는 무효라 그랬죠. 무효 그럼 공식 뭐라 그랬죠? 무효라면 공식. 예? 무효일 때 공식. 그렇죠. 부당이득에 반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봐봐요. 지금 1,000만 원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돈 준다고 약속을 해서 한 달이 됐어요. 병녀가 그래요. 오빠 왜 안 줘? 뭘? 내가 오빠하고 첩이 되어주면 1,000만 원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준다며 왜 한 푼도 안 줬어? 그랬더니 오빠가 병녀야, 너와 나 사이의 첩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의 계약이니까 무효 아니겠니? 너는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나는 너에게 해줄 의무도 없다. 그게 무효다 그런 거예요. 이런 개자식. 그죠? 맞아요? 맞다는 말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효인데 무슨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해요? 소송하려면 권리를 갖고 해야지. 그죠? 그럼 얘 당한 거예요, 지금. 당해가지고, 지금 법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공인중개사 따야지. 근데 한 달 지난 다음에 수업 중인데 오빠가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수업 중이니까 끊어! 그랬는데 계속 전화질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주한역에서 기다릴 테니까 수업 끝나고 나와.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중에 문자가 온다. 그러면 병렬로 간주합니다. 이제 수업 중에 문자 오면. 그래서 만났어요. 오빠를 만났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과거를 미안하겠다. 내가 사실은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고 당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주고는 싶었는데 내가 돈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그 병녀가 무슨 눈물까지 흘리면서 진심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좋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다시 접계약을 하자는 거야. 접계약을 하자. 그럼 돈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오빠가 내가 대출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녀가 뭐라고 했냐면 좋아, 이번에 손불 때려. 주고 해, 주고. 못 믿겠어. 라고 해서 오빠가 대출 받아서 이제 집도 주고 돈도 준 거예요. 좋죠? 사회질서 위반인 계약, 이게 불법이라 그랬죠?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준 거예요. 근데 병녀가 문 딱 걸어 잠고 안 나오는 거예요. 병녀! 하고 소리를 치는데 문 걸어 잠고 안 나와요. 내가 너한테 이걸 먼저 줬는데 왜 너는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병녀가 뭐라 그래요? 오빠, 공부 똑바로 해. 사회질서 위반을 원인으로 선불 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요. 아니,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한다고 내가 공부했는데, 그런데 무효인 종류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면 주면 돌려받지를 못한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병녀는 이거 다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집 줬으면 얘거 되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불법 원인 급여예요. 따라서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죽이고 싶다. 아내인데 A라는 킬러에게 우리 남편 좀 죽여줘.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선불 50%, 일 끝나면 나머지 50% 주십시오. 딱 그러잖아요. 그럼 50% 줬어요. 예를 들어서 죽이는데 1억 원인데 5천만 원 줬어요. 그럼 얘는 먹고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안 죽여도 돼요. 왜? 그렇다고 얘가 불법 원인 급여인데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죽이라고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죽이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불법에 가담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선불. 불법 원인 선불이에요. 그럼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돌려받지 못한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예요. 아시겠죠? 자, (39페이지) 가보시면 (103조) 위반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103조 위반의 효과, 법률행위 절대적인 무효다. 자, 양가로 2번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1, 동그라미 1번 반세질서행위라면 무효가 되므로 권리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행하기 전에는 채권행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이행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무효니까. 2번 반면 무효임에도 채무를 이행한 다음에는 불법 원인 급여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결과 이미 준 것은 돌려받지 못한다.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해도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건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회질서 위반일 때 불법이라 그랬고 사회질서 위반을 원인으로 급여는 월급 줬다는 게 아니라 뭔가 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급, 줄여.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해서 폭리행위라는 게 104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104조. 이게 왜 같이 나와야 되냐면 40페이지 한번 보셔요. 40페이지 보시면 104조에서 조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데 이게 104조예요. 칠판 보시고 104조는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회 질서 위반이 어떤 경우냐 아까 인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 그랬죠. 또 정의관념에 위반되는 거. 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이런 게 등등등이 사회 질서 위반의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리행위예요. 요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사회질서 위반이 어떤 거냐 그랬을 때 인륜에 반하는 거,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생존에 기초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사행행위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폭리행위도 포함해서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래서 104조와 103조의 포함관계를 보면 사회질서 위반 103조 위반이다. 그 경우 중에 하나가 104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에 예를 든 규정이 폭리행위,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어떤 거냐면 칠판 보시고요. 김노인이 1억 이상 나가는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럼 장사장이 돈을 주고 집을 삽니다. 근데 얼마를 줘요? 1,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불균형. 불균형이잖아요. 급부는 주는 거, 반대급부는 받는 거, 받은 사람 주는 거. 이게 균형을 이뤘다 그래 말이에요. 균형을 이뤘으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이때 이 법률행위,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폭리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폭리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문 다시 보시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김노인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관계는 전부 또는의 관계예요. 근데 조문 한번 보세요. 조문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궁박하고 경솔하고 또는 무경험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궁박 앤드 경솔 또는 무경험. 두 번째는 이것도 가능해요. 궁박 또는 무경험 그리고 앤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요걸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보든지 이 해석하기 나름이죠. 보통 이제 쉼표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쉼표로 간다 그러면 이건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문구상 국문법상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요.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전부 또는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문구와 상관없이. 이거를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김노인은 어떤 사정이냐면 79세 된 노인으로서 무하게 무식해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망령기도 있어요. 망령기가 있다는 말이 지금 뭐예요? 치매 왔다는 거예요. 또 자기 집이 1억 이상 나가는 건데 이놈이 1,500만 원을 사는데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법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불균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필요한 요건을 맞춰본 거고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즉 1억짜리인데 1억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데 이게 1,500만 원 주면서 1억짜리하고 바꿨다라고 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건 김노인만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균형해도 그 자체로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추정의 개념이에요. 자, 추정이라고 했을 때 얘는 간주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거 법률 용어인데 추정되는 사실에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럼 추정되는 사실은 번복됩니다. 근데 간주되는 사실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도 번복되지 않아요. 예컨대 추정사실이에요. 추정사실. 강근호는 돼지다 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제가 반증을 제시했어요. 근육을 보여줘요. 네? 그러면 강근호는 돼지가 아니다. 이렇게 번복되는 거예요. 근데 간주된다면 강근호는 돼지다. 근데 근육을 보여줬어요. 반증을 했죠? 그래도 역시 돼지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어떤 게 세요? 간주가 센 거예요. 간주인데 법에서는 끝에 법전에서 뭐뭐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건 간주 규정이에요. 자, 추정 규정은 어쨌든 뒤집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추정 나왔다 그러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입증이에요. 입증은 항상 불리한 자가 지는 겁니다. 입증은 누가 한다고요? 불리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균형하다면 주관적으로 김노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불리해지는지가 따져지겠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유리해지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추정이 된다면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유리해지죠. 그만큼 무효가 될 확률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추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러면 이게 입증이 안 된다는 것이니까 얘가 스스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소송이. 따라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건,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요건은 누가 져야 되는 거야, 입증은? 불리한 사람, 누구? 김노인 측에서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박이라 그랬잖아요, 궁박. 이게 굴이죠? 이게 몸이죠? 활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몸인데 활 쏘는 몸이에요. 활 쏘는 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활 쏘진 않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활을 쏘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이거는 굴혈이죠? 굴혈. 구멍이에요, 구멍. 동굴 구멍에 그냥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지 옆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궁이에요? 곤궁할 궁이에요. 곤궁할 궁. 대문이 없어서 굴을 파가지고 굴도 구멍을 못 파고 넓게 못 파고 좁게 파가지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구멍에 비집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지 같다. 그 말이 궁이에요. 박은 핍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핍박하다. 너무 거지같이 못 사니까 핍박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짓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궁박. 쉽게 말하면 궁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질 않는데 이거는 뭐예요? 짖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뭐 한다고요? 짖어지게 가난한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궁박이라고 해요. 근데 가난한데 뭘 찢어져요,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물을 먹는 거예요. 물로 배 채워요. 그럼 맨날 물똥만 싸면
똥꼬가 찢어지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삶, 궁박. 그러면 이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원인을 얘기해요? 정신적 원인을 얘기해요? 경제적 원인을 얘기하는데 판례는 여기에 추가해서 정신적인 궁박도 궁박에 해당한다고 봐요. 판례는.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를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죠, 판례가. 그죠? 그러면 정신적인 궁박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거죠. 정신적인 궁박 어떤 거예요? 멘붕 온 상태, 멘탈 붕괴된 상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예? 첫째로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에요. 갑자기 누가 죽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 이게 가까울수록 충격이 엄청나게 온대요. 또는 국가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멘탈 붕괴돼요. 내 아들 전쟁 끌려가나? 우리 남편 전쟁 끌려가나? 그죠? 전쟁 나가는 사람이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멘붕이 와요. 세 번째로 죽음에 상응하는 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지인이, 가족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든 주변이든 전부 멘붕 와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인천구치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구치소 안에가 방에 따라 다른데 5평에서 한 6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생활을 해요. 24시간. 빛도 안 들어와요. 운동하고 그런 거 없어요. 구치소는 말 그대로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교도소가 아니에요. 교도소는 주기적으로 운동도 시켜주고 하잖아요. 이거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우울증 약을 먹어요. 여기 들어가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때 되면 자야 되는 잠이 오냐고요. 그죠? 그럼 뭐 편하게 쉬다 오지? 뭘 편하게 쉬어요? 이게 자는 게, 잘 때도 이렇게 닥치 붙어가지고, 닥치 이렇게 붙어요. 그 중간에도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이게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니까요. 너 가본 것처럼 얘기 아니야. 가봤으면 얘기했겠어요, 제가. 들은 거지.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궁박은 경제적 의미의 궁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의 궁박도 여기서 말하는 궁박에 해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김노인은 현재 그런 궁박한 상태가 있어요? 네? 뭔가 다급하고 멘붕 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없잖아요. 근데 경솔하긴 하나요? 판단력이 부족한가요? 망령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해당하네요, 요거는. 무경험. 평생 농사만 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글도 몰라요. 그럼 무경험에도 해당할 수 있네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주관적인 요건은 충족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경솔에 해당한다면 다른 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주관적인 요건 충족됐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경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요건 다 입증이 됐으니까 이거는 무효이냐? 그게 아니에요. 법전에는 없지만 우리 판례가 추가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 104조 법전에는 폭리행위 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예 없죠? 이거는 법원이 추가한 거예요, 판례가. 그럼 뭐냐면 폭리행위 악이라는 건 주관적인 김노의 사정,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적극적 의사를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월 1일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1,500만 원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550만 원 줘요. 550만 원. 장사장이. 그리고 바로 5월 2일 날 중도금을 650만 원 주는 거예요. 중도금을.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를 주잖아요. 근데 계약금, 매매대금이 1,500인데 계약금 150만 원이 아니라 550만 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 김노인 측에서 만약에 이 계약을 깨려면
1,100만 원을 돌려줘야지 깰 수 있어요. 부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도 바로 계약한 다음 날 5월 2일 날 중도금을 650만 원 줬다는 말은 저쪽에서 이렇게 2배 주면서 해지하는 것도 막아버리겠다는 취지예요. 계약의 형태가 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춰봤을 때,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요런만 그렇게 한 거 봤을 때 폭리행위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효과는 뭐가 되는 거죠? 효과는 그 백사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는 법률 행위는 효과 무효이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우리는 뭘 봤냐면 5월 1일 날 계약하고 바로 다음 날 중도금 지급했다는 사실, 79세 된 노인으로서 무학무식에 평생 농사만 짓고 망령기까지 있다는 사실, 그런데 1억 이상 나가는 집을 1,500만 원 주고서 샀다는 사실, 이거를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민법 제104조에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요건인 거예요. 그럼 사실이 요건에 들어맞느냐를 판단해 보고, 그래서 뭐야? 효과. 결론. 무효이다. 이게 법의 3단 논법이에요. 우리가 최초에 첫 시간에 봤던 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고 봤잖아요.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들이 모여서 요건에 부합되느냐를 따져보고 오케이, 요건에 맞다 그러면 결론 떨어뜨리는 거예요. 효과로. 근데 효과는 백사조에서 무효라고 했으니까 저와 같은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좀 보고 자, 빈출 158페이지. 158페이지 1번.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정된다. 틀렸죠? 예. 3번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에 폭리자의 악의는 요건이 아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폭리행위의 악의, 즉 알고 이용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요건이다 그랬죠. 조문에는 없지만 법원이 인정한 요건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습을 한다고 하시면,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대리까지 104페이지 정도까지 예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